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앤 이슈 오늘은 조비원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김진수 기자가 전해준 것처럼 먼저 하마스 이스라엘 휴전 종전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본인 치적이다라고 자랑을 하더라도 굉장히 일단 좋은 일이잖아요. 인질과 수감자를 맡겨놓은 상태는 끝난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집트에서 열리는 그 가자지구 휴전 관련 정상 회의도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평화 선언이 나왔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1단계의 그 인질 석방과 수감자 석방 이런 게 다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이집트에 방문하기 전에 이스라엘에 먼저 들렸는데요. 거기 유해 연설을 보면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 1시간가량을 연설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황금의 시대가 이제 열렸다. 이제 역사적인 시점이다.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인질 석방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제 그 인터넷에 모두 보도가 된 게 이제 2년 만에 가족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질들의 장면들이 맞아요. 이렇게 연출됐기 때문에 예.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한 그 평화의 희망과 뭐 안도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CNN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하고 같이 웬만하면 트럼프 관련된 뉴스에 대해서는 조금 중립적이거나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번 그 트럼프의 이스라엘 유해 연설이 끝난 직후에 이렇게 진행한 그 전문가들의 평가와 그런 것들을 보면 네. 뭐 이행 과정 앞으로 2단계, 3단계 이행 과정은 남아 있지만 굉장히 평화의 그 뼈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굉장히 지금 인질이 석방된 부분을 축하하고 환호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인질 석방이 이루어지면서 가자 전쟁의 중대 분기점을 맞이한 네.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 휴전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지 좀 그렇습니다. 불안감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2단계 휴전 협상도 좀 순탄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 트럼프가 그때 제시한 20개 항목이 이제 3단계 절차입니다. 첫 번째가 인질 석방이 그게 이제 이미 진행이 된 거고 이제 예. 2단계가 이제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의 단계적 철수 그리고 3단계가 가자 지구에 이제 모두 폐허가 된 부분을 재건하고 이제 통치 기구를 수립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3단계까지 가려면은 그 팔레스타인 위원회를 만들고 이거를 이제 감독하는 트럼프 대통령 의장을 하는 그 평화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또 국제안정화군 같은 그 민간 경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조직도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 3단계 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그 가자 평화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보도가 된 바는 없지만 예. 거기에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 민간 경찰에 관련된 조항까지 담아 있다라는 것을 보면 3단계 내용은 담겨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 2단계로 넘어갈 잘 이행될 수 있느냐 이것은 조금 난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단계 자체도 지금 인질 석방은 이루어졌지만 그 나머지 28명의 시신이 이제 또 인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4명만 전달이 됐고 아, 그렇군요. 나머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아마 그 시신의 위치나 그런 수습이 아직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연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 1월에 보면은 이 인질 관련된 1단계가 지연되다가 이스라엘이 3월에 다시 공습을 재개를 했기 때문에 예. 뭐 지금 1단계가 넘어가고 2단계로 넘어가지만 또 다시 또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희망은 있지만 불안한 상황이다 이런 네. 상황이네요. 예.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우리나라에서 이달 말에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느냐.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경주에는 올 것 같은데 네. 10월 31일, 11월 1일이 행사 이틀간 행사 기간인데 그 기간에는 참석을 못 하나 보죠? 아, 굉장히 좀 정말 어지럽습니다. 아직도 왜냐하면 모르는 거예요? 네, 이게 예. 처음에는 아예 방한 여부에 대한 그 물음표가 있었다가 예. 그 전에는 뭐 양자회담은 하고 에이펙은 참석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뭐 번복이 되다가요. 예. 지금 이제 가장 최신 버전은 이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 미중 간의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보도가 나오는 내용이 에이펙 계기로 5대 미중 정상회담 같은 양자회담은 하고 에이펙에 대한 확인 없었기 때문에 뭐 불참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례적인 것이 통상 다자 외교를 계기로 오면 이제 양자도 하고 이게 다 같이 돌아가는 그런 구조인데 온 김에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예. 하나를 안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게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그 다자 외교뿐만이 아니라 사실 양자 관계하고도 다 연결되는 시험대이기 때문에 그쵸.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좀 오락가락하는 배경에는 뭐 최근에 뭐 미중 관계의 그 중국 히토리 문제하고 미국이 다시 100% 맞불 놓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한미 관계를 조금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측에서 그 관세 협상과 관련돼서 새로운 대안을 지금 뭐 내놨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에이펙이 끝나고 나면은 한미 간의 그 국방장관의 그 안보 협의회의 SCM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2025년의 하반기는 그 한미 안보 관련된 약간 메가 주관들이 될 텐데 예. 한국에 대한 메시지 차원에서 이러한 조치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조현 외교장관이 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 측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사실 이 미국의 관세율 인하 대가로 우리가 약속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안 이걸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느냐를 두고 좀 이견이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 어떤 것들이 좀 논의됐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지금 관세 협상의 관건이 그 3,500억 달러의 그 구성 부분이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지금까지도 최근까지도 이제 3,500억을 직접 투자 현금으로 받겠다라는 것이었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9월 기준을 보니까 외환 보유액이 4,220억 달러라더라고요. 그러면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는 거의 뭐 86%에 육박하는 그런 규모이고 그래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지금 하더라도 최대 연간 가용할 수 있는 그 달러 투자 직접 투자는 150억 달러 정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가장 최근까지도 좀 검색을 해봤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현 장관도 협상 과정이니까 공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아마도 좀 그나마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이 대안을 제시했을 때 그 직접 투자의 비율을 조금 조정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 전체 규모의 액수를 조정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 틀을 벗어난 그 3의 대안을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후자보다는 좀 전자의 범위에서 다른 좀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건 언제 공개될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향해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 같은데 지금 겨울이 다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좀 그 러시아의 공습에 대한 공포가 더 커지나 보죠? 그렇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 수치에 따르면 지금 일주일간에도 그 무인기 같은 것들은 3,000회 이상이 날라왔고 그쪽 집계에 따르면 뭐 100여 발 정도의 미사일 이런 것들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고 이번 그 SOS를 요청한 것이 이제 텔레그램 성명으로 나왔는데요. 이 성명을 낸 그날 새벽에도 그 우크라이나 변전소가 이제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을 앞두고 이런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텔레그램 성명 외에도 이제 추가 메시지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통화했다라는 내용을 하면서 이제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방공 협력을 미국이랑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토마호크 미사일까지도 미국이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을 끌어들여서 러시아를 압박하는 그런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과연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러시아가 처음 그쪽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는 사실 그 흑해 지역의 그 해변 그 크림반도는 전에 점령했고 그 위에 이제 돈바스크에서 그 해안 지역까지 결국 이걸 다 점령하면 우크라이나는 해안이 없는 내륙화가 되는 그런 영토에 대한 그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돈바스로 끝날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쉽지 않은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러시아의 공세뿐만 아니라 좀 내부적으로도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설문조사가 이뤄졌는데 네. 국민 절반이 러시아와 전쟁이 끝나는 대로 대통령이 정치를 그만두길 원한다는 지금 보여드리는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이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그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 지지율은 그 전후 계속 높게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 2022년 그 발발했을 때는 뭐 지금 한 37%였었지만 예. 그해 5월에는 한 90%까지도 올라갔다가 이후에는 쭉 60% 안팎에 유지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설문 자료가 지금 보도되는 배경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쟁이 끝나면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떠나야 한다라는 의견이 조금 발견된 게 조금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다만 좀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이 설문에 보면은 종전 전에 그 대통령을 바꿔야 된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또 적습니다. 그러니까 또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신뢰도 평가를 보면 또 그것도 한 60% 이상을 계속 그렇군요. 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좀 절차상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2019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집권하고 이제 5년이 지나서 원래 작년에 이제 임기가 끝났어야 됐지만 예. 이제 전쟁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거여서 이제 절차상으로 이제 끝나면 떠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설문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는 두세 개 다른 질문에 대한 것도 같이 비교해봐야겠네요. 네. 볼 때. 아프리카 카메론인데요. 대통령이 50년간 집권하는 대통령이 지금 존재를 하는구나도 놀랐고 네. 그렇게 만약에 50년 동안 집권을 한다면 그 대통령의 나이는 100살이다. 그렇죠. 예. 네, 이 카메룬의 그 비야 대통령이 이제 지금 8선을 도전하는 예. 이제 대선 선거가 이루어졌고요. 예. 지금 그 이제 전망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될 것 같은 거예요? 될 것 같다고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보니까 야당 후보가 9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가 다 이렇게 쪼개지고 분산되니까. 되면 예. 그리고 또 카메룬의 그 정치 지형의 또 특이한 점이 단선제라고 합니다. 예. 저희처럼 이제 이제 과반수 그 최고의 숫자만 모이면 이제 당선이 되는 그런 수준이어서 그래서 9명 후보하고 이제 대결했을 때 아마도 표가 많이 몰릴 것이라는 부분도 있고 예. 또 그동안 그 쭉 장기 집권을 하면서 통제도 또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예. 지금 뭐 거의 될 거라는 분위기이고 예. 지금 사실 이미 세계 최고령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92세라고 예. 하고 이제 이번에 돼서 또 하면은 이제 99세로 임기가 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분이 그 지금 언제적 몇 년 전인지 현재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통치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카메론의 소식 짚어봤고요. 마지막은 마다가스카르로 가보겠습니다. 잦은 단수와 정전에 항의하면서 Z세대 주도의 시위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정부가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이 불만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시위 규모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단전과 정전에 관련돼서 이제 청년 지휘층의 이제 시위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내각을 해산하는 걸로부터 해서 이제 과감하게 해결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 지금 격화되는 배경에는 한 2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위가 진행되다는 과정에서 사상자가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최소 22명이 사망을 했고요. 물론 이제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은 이제 12명이라고 그 수치가 좀 다르다라는 주장이고 예. 그들은 뭐 범죄자였다라는 그런 주장이긴 한데 어쨌든 유엔에서는 이제 사상자가 22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격화된 배경에는 그 군부대가 이제 이 청년 시위대를 이제 예. 지지하는 상황입니다. 이 수도 외곽에 있는 그 육군 부대가 이제 그 발포 명령을 이제 어기고 예. 이제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위대를 지지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네. 근데 주목할 점은 이 육군 부대가 이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이 이제 반대 그를 밀어내고 집권하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군부대입니다. 그래서 군부대가 또 이 시위대의 힘을 이렇게 실어주는 그런 양상이어서 좀
빨리 끝날 것 같았던 시위가 좀 예.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월드엔 이슈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